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부터 1대1 맞수 토론에 나섭니다. 후보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토론 상대를 지목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탄핵이 되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든 분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요. 두 분의 케미가 좀 있었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뭐 끌어안고 또 홍준표 후보는 자기를 지목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차 미디어 데이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또 토론에 가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는 이제 3시간 동안 맞토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토론 분위기가 내내 화기애애하기만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미디어데이 성격의 행사에서는 당원과 국민에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지만은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대척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계엄에 관한 입장, 탄핵에 관한 입장 이런 건 굉장히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전선을 형성해서 상당히 첨예한 이야기들을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맞토론, 1대1 맞대결 토론의 그 추이가 지금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각자의 전략적 선택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선택을 당했는지가 지금 현재 각 후보들이 인식하는 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3번,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각각 2번, 안철수 후보는 1번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네 후보들이 누구를 가장 위협적인 상대로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선택을 가장 많이 당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택은 김문수 후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에 4명으로 후보들이 압축되고 난 뒤에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분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김문수, 홍준표 후보라는 그러니까 어떤 강성 지지층의 더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들과 각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한동훈 후보와 어떤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것이냐 이런 관측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론이라는 것이요. 사실 내용을 깊게 보시는 분들보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하고 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이 좀 똑똑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있으면서 비교적 상대방의 공격을 덜 받는 쉽게 말해서 톤 앤 매너가 지켜지는 토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이나 홍준표 후보하고 토론을 하게 된다면 사실 좀 많이 공격을 받는 듯한 답변을 제대로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각이 안 선다, 주목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한동훈 이 두 후보는 평소에는 서로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함께 할 때 빛나는 주목을 받는 이런 입장을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네거티브에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돋보이게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네거티브를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키높이라든가 보정석 이런 얘기를 또 꺼낸다고 하면은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둘이서 3시간 동안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정책이라든가 정치 철학에 대해서 깊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잘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득점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가 득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는 서로 싫어한다고 좀 다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서로 일정 부분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네 차례 맞수 토론 모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로 치러지는데 뭐 이 탄핵이라는 쟁점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현안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내지는 차출론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도 토론에서 자연스럽게 언급은 되겠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후보들 간의 각이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후보들이 있죠. 그러나 그 후보들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당선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구도를 다자 구도로 놔두기보다는 1대1 구도로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지점에서 후보들 간의 각이 선명하게 서기보다는 역시나 계엄과 탄핵입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둘, 반대했던 후보가 둘 이렇게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게 사실 4강을 뚜껑을 열기 전까지 예상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는 지금 당원과 지지층들이 계엄을 극복하고 가야 된다. 즉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지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작동을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과 그게 조금 더 느리게 작동했으면 하는 입장에 있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 간의 각이 선명하게 서는 그런 토론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해주신 지금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또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후보들마다 표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계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4명이 어떤 이 사과 메시지를 내자, 이 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들 4명이 같이 사과 메시지를 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떤 이 제안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4명이 같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면 어느 정도 반향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는 최근 같은 경우는 내가 국무회의 때 호출을 받았더라면 나는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막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계엄 이후 초창기의 태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워딩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고 본인이 사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그런 논의를 주도하면서 본인이 주목을 받고 싶겠지만 네 사람이 입장이 일치해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마다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있어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보들마다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고 이게 상당히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인 거는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선이라는 것은 중도층, 화가 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지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생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고 껄끄럽더라도 꺼내서 해야죠. 그것을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의 경우에는 누가 올라갈 것이냐, 또 올라가서 누가 누구와 토론을 벌일 것이냐, 또 어떤 모습을 펼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지점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 경선은 다소 좀 조용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 경선을 두고 국민의힘 경선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흥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대선 왜 열렸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해야 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자세를 가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흥행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뭐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에 대선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선이라고 하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미래의 지도자를 누구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내란이 종식되었는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때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다소 이런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민생 회복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방지하고 어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탈락한 나경원 후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후보가 일정 부분 이번에 표심을 얻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경선, 2차 이제 마지막 경선 진출 누가 하게 될 것인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명에서 4명으로 좁혀지면서 합종 연횡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죠. 가장 먼저 신호탄을 터뜨린 게 일단 한동훈 후보입니다. 어제 양양자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이철우 지사와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강 안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현직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나경원 의원이고 특히나 나경원 의원은 4강 안에 아깝게 들지 못했다는 당내의 분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러브콜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제가 나경원 의원이라면 아마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며칠 동안도 판세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내일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3시간이나 맞수 토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사자 토론이 있고 이 경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당원과 지지층은 대부분 시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판세 변화를 지켜보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침묵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대행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관련해서 민주당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나라 망치는 행태를 중단하고 그냥 확실하게 출마 선언 및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다. 사실상 대선 출마용 연설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침묵 항의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가지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 엄중한 자리를 두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의 의지가 없으시다면은 밝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출마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그 권한대행께서도 너무 빨리 등판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따지라고 하면 명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심판을 보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선수로 옷 갈아입고 뛰겠다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만평이 기억나는데 그 만평 보니까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윗도리는 아직 심판복을 입고 있지만 아랫도리는 선수복장으로 갈아입은 상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 측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명예롭게 권한대행으로 남으시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희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시정연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일각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 특히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명분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오늘 시정연설 하는데 며칠 뒤에 그만두고 나온다? 시정연설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분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29일에는 국민의힘의 결선 투표 진출 후보가 발표됩니다. 또는 그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은 후보가 바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잔치상에 재를 뿌리면서 등장한다면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과 라포를 형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12년에 안철수 후보, 또 2017년에 반기문 후보,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까지 보면은 무소속이나 제3지대 후보가 결국에는 1위 후보와 맞대결하는 그런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분명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한다면은 저는 정말로 출마를 결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또 대선 출마를 밝히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두고는 여전히 정치적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서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하면서 자기 군번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서서는 영호남을 오가시다가 또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번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가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권 행보다 결국 이런 해석들이 또 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장점이 미국 전문가, 경제 관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은근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미 동맹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을 때 어떤 행보를 해서 한쪽의 지지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건데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이런 집단에 속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크라시를 이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는 어떤 걸 보고 좋아하냐?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보고 좋아하는 건데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미지가 너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장점이 될 그 부분을 스스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 뭐 어떤 입장을 밝히시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만약에 한 대행이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열려있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셨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셨다가 좀 미묘하게 바뀌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입장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정말 출마하는 상황이 된다면 단일화에 부정적이거나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최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도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대 정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는 후보라면은 그저 대선에 한번 나와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당선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 최종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택해서 선출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당선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직접 낭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그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아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승리에 대한 마음만큼은 어느 후보든 후보를 막론하고 진심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번 주말 최종 경선전을 앞두고 2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세 후보는 개헌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지금 상태로 개헌 논의하면요. 지금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함께 개헌 논의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3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개헌과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100% 의견 동의를 하셨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경선이 다소 각을 세우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개헌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 3년 전에 우리 같이 동의를 했었는데 왜 입장이 좀 바뀌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각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연 후보로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답이 말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못 됐는데 개헌에 대해서 뭐 얼마나 본인이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표에 막혀서 저희가 재표결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개헌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헌하려면 4월 26일 앞으로 3일 후에 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도 경선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렇게 경선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대통령 중
등인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 자치분권 강화, 5.18 어떤 헌법 정신 수록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심각하게 얘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뭐 공감을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만 하지 결국에는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민주당이 정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개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는 거죠. 그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면은 설마 국민투표법 개정을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경선 중이라서 못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최근에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도 했잖아요. 얼마든지 국회 열어서 표결할 수 있고 민주당이 특검법 하듯이 하면은 3일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로만 개헌을 하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런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개헌 담론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임기와 주기를 맞춰야 된다라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5년 동안 자기 한 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뭐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땡땡 이 기본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좀 서글픈 이야기를 하면 각 당마다 당명에 넣는 단어들이 그 당에서 부족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솔직히 말해서 지금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그 기본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매년 준다고 하면은 1년에 52조 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260조 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워낙에 자주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선되면 이런 걸 해서 나라 재정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게 어떤 성장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뭐 이런 기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고심이 있어 보이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을 하면 너무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사회라고 하면 물론 지금 당장 하면 좋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뚝딱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부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향점인 차원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